일본 정가에서는 아베 총리의 사퇴가 임박했다는 설이 힘을 얻는 추세다. 아베 총리가 과거 앓았던 궤양성 대장염 이상의 질환으로 더 이상 총리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몇몇 일본 언론은 그의 갑작스러운 사퇴 선언에 대비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종합검진을 받은 지 2개월 만인 이달 17일 도쿄 게이오대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았다. 일주일 후인 24일에 그는 또다시 병원을 찾았다. 아베 총리는 24일 병원에서 나올 당시 17일 검사 결과를 자세히 듣고 추가 검사를 했다며 앞으로 컨디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 상태와 검사 결과를 묻는 취재진의 그런 것들에 대해선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다. 주간지 슈칸붕시는 아베 총리가 관입공 흡착 제거요법 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혈액을 뽑아 염증과 관련한 요소를 제거한 후 몸에 다시 주입하는 요법이다.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해 약물 치료가 불가능해졌다는 뜻이다. 이에 아베 총리가 직접 이번 주 중 기자회견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은 28일에 회견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코로나와 관련한 대응책을 밝히는 기자회견이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와 거취 등을 밝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본 정가에선 기자회견을 앞두고 아베 총리가 총리직 수행 의지 강조하거나 코로나 대책 지시 후 사의 표명하는 등의 여러가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9월 1차 정권 당시 건강 문제로 사의 표명을 했을 때 무책임에 극치라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당시 트라우마로 이번에는 건강을 이유로 섣불리 사의 표명을 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나오고 있다. 건강 이상설 아베 추측 난무 엄마가 그만두라 해야 사임할 것. 지난 17일과 24일 두 차례 병원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이번 총리를 둘러싸고 일본 내에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다. 24일 총리가 병원을 나온 뒤 추가 검사를 받았다면서도 구체적인 검사 내용은 밝히지 않으면서다. 1차 병원 방문 당시 총리 관저는 정례 검진을 위한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 방문은 일주일 전에 검진 결과를 듣기 위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총리가 관저에서 피를 토했다는 한 주간지의 보도 후 총리의 건강 이상을 짐작게 하는 다양한 내용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주 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상태다. 가장 널리 퍼진 소문은 총리의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했다는 추측이다. 2007년 이 병을 이유로 총리직에서 사임한 후 신약으로 호전됐다고 밝혔으나 오랜 투병으로 약이 제대로 들지 않는 상황에 이른 게 아니냐는 것이다. 대장염 악화 특수 시술을 받았다. 주간지 슈칸붕시는 27일호에서 아베 총리가 방문한 게이오대학 병원 관계자를 인용해 아베 총리가 관입공 흡착 제거요법이라고 하는 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해 스테로이드 약제로는 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염증이 생겼을 때 받는 치료로 알려져 있다. 혈액을 뽑아내 염증과 관련한 요소를 제거한 후 몸에 다시 주입하는 요법이다. 1차 내각 때 무책임 비난 시달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일 경우 아베 총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놓고서도 추측이 쏟아진다. 건강 상태를 소상히 밝히고 계속 업무에 임하는 방안, 퇴임 의사를 밝히고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1차 내각 때처럼 사임 발표까지는 가지 않을 거란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아베 총리는 2007년 건강 악화를 이유로 급작스럽게 총리직을 내려놓은 후 무책임한 결정이란 비난에 시달렸다. 당시의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이다. 주간 아사히는 25일 온라인 기사에서 정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공개하고 아소 타로 부총리에게 총리 대행을 맡긴 후 열흘 정도 휴식을 취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어머니가 그만둬 하면 사임할 것. 한 정치권 관계자는 주간 아사히에 한 번 그만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집념이 있다. 쉽게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혹시 아베 이제 그만둬라며 수건을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인 아베 요코 씨뿐일 것이다. 아베 총리의 어머니 아베 요코는 일본 정치계의 대모로 불린다.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큰딸이자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의 조카이며 아베 신타로 전 외상의 부인으로 아들까지 총리가 되면서 일본에서는 3대에 걸친 정치 명문가를 일군 인물로 평가받는다. 정계에 진출하기 전 아베 총리의 연설을 지도하는 등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2분기 글로벌 무역 2000년 이후 최대폭 감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지속하면서 2분기 국제 무역 교역량이 1분기보다 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역량은 6월 들어 회복세를 나타냈다. 네덜란드 경제정책 분석국이 25일 발간한 월드 트레이드 모니터를 보면 2분기 전 세계 상품 교역량은 1분기보다 12.5% 줄었다. 1분기 때는 작년 4분기에 견조 교역량이 2.7% 감소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2분기 교역량 감소 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넘어 CPB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최대였다. WSJ는 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봉쇄 조처로 무역로가 막히고 소비자와 자본재 수요가 사라지면서 교역량이 큰 폭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수출량만 보면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이 중국과 중국을 뺀 아시아 등 신흥국보다 많이 줄었다. 여기엔 중국의 역할이 컸다. 중국은 2분기 수출량이 1분기보다 2.4% 늘었다. 이는 미국과 유럽, 일본, 기타 선진국, 중국을 뺀 아시아 등이 나머지 지역이 수출에 고전한 점과 대비됐다. 중국의 2분기 수입량은 1분기보다 마이너스 1.7% 감소해 감소폭을 5.0%포인트 줄였다. 2분기 수입량이 1분기와 비교해 2.2% 늘어난 일본을 빼면 중국의 감소폭이 가장 작았다. 중국은 주요 시장들 가운데 제일 처음 코로나19 봉쇄 조처를 시행한 국가이자 가장 먼저 벗어난 국가라고 WSJ는 설명했다. 세계의 6월 교역량은 전월인 5월보다 7.6% 늘었다. 5월에는 전월보다 마이너스 1.1%, 4월에는 마이너스 12.3% 줄었는데 반등한 것이다. WSJ는 세계 교역량이 급반등할 것이라는 신호들이 나온다면서 해상 운송량과 제조기업들이 보고한 수출 주문량을 보면 오는 3분기부터 교역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신문은 모든 국가의 수출량이 고루 회복되진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독일은 지난주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조사 때 수출 주문이 2014년 9월 이후 최대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지만 일본과 프랑스는 그렇지 않았다고 짚었다. 일본 코로나 확산에도 고투 트래블 선정 420만 명 숙박.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와중에도 관광진흥 정책인 고투 트래블을 시작한 데 이어 그 정책의 성과까지 선전하고 나섰다. 26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아카바네 가지요시 일본 국토교통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고투 트래블을 이용한 숙박객은 적어도 420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지난달 22일 시작된 고투 트래블은 국내 여행 비용의 50% 상당을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이다. 시작 당시부터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관광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졌던 도쿄도를 제외하고 사업을 강행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은 26일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도쿄도 발착 여행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다음 달에 도쿄도를 추가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하루 코로나19 확진자는 21일 1034명에서 22일 984명, 23일 745명, 24명 493명으로 줄었다가 25일 718명으로 다소 늘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워싱턴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을 9월로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한국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는데요. 해당 소식은 미국 로이터 통신에 가장 먼저 보도가 되었으며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미국의 최초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 현장을 방문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오던 중 직접 언급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렇게 7개의 국가를 멤버로 두고 있죠.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들이며 전통적으로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직접 오프라인 회담을 기획하자마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트리도 캐나다 총리 모두 바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었죠.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서 9월로 일정을 연기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G7 형식은 매우 구식의 국가 그룹이라고 표현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 인도, 러시아 등도 초청하고 싶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G7 국가들을 보면 이 전통적인 선진국들로 구성된 국가 모임이죠. 이러한 선진 국가들의 회담에 한국이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적 위상, 국격이 올라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초청 의향을 밝힌 것이 일시적으로 이번 회담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G7을 탈피한 새로운 선진국 모임을 만들겠다는 미국의 의지인지는 현재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G7 이것이 구식의 모임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워딩을 했고 미국이나 영국 언론 등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에 따르면 이 새로운 선진국 국가 연합인 D10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G7 국가들의 한국, 인도, 호주를 추가시킬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국가들의 경우에는 향후 대세가 될 이 5G 시장에서 영향력이 클 만한 국가들, 이 삼성전자를 위시한 5G의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한국, 막대한 인구, 성장 포텐셜이 큰 국가 인도, 그리고 호주를 포함시켜서 이 중국 화웨이의 5G 굵기, 이 4차 산업 굵기를 봉쇄하자는 취지의 국가 연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 처음으로 제안을 했었다고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5G 구축 사업에서 완전히 중국 화웨이의 장비를 배제하겠다고 지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죠. 올해 1월, 2월만 하더라도 이 화웨이를 배제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있었지만 자체적으로 자국 내에서 화웨이의 장비 도입을 고려했던 것과 비교하면 영국은 180도 완전히 스탠스를 전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 향후 첨단 산업 등지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모임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번 회담에서의 주요 의제는 당연히 중국이 될 수밖에 없겠죠. 중국에 대한 적절한 대응 지침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앞서 미국은 경제 번영 네트워크, Economic Prosperity Network, EP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EPN을 구상 중에 있다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EPN은 민주주의의 가치의 뜻을 같이 하는 국가, 시민, 사회, 기업들로 구성되며 이 교육, 의료, 기술, 교역, 에너지 등 경제의 많은 분야를 포괄하는 미국 주도의 경제 블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동맹에 참여함으로써 이 신뢰 기반의 새로운 프레임을 제공해서 중국 주도의 1대1로의 대체제로서 아프리카, 남미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미국이 밝힌 바 있어요. 대중국 포위망을 전 세계적으로 넓히겠다는 의지입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미국 주도의 협정은 몇 개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했었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 TPP가 오바마가 주도하는, 즉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차원이었다면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EPN은 조금 성격이 다르죠. 탈중국, 이 중국 아웃을 노고로 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경제 질서에서 중국을 배제할 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미 국무부는 이 EPN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도 했었죠.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 측에게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 설 것이냐, 이런 선택을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우선 고려해볼 점이 과연 미국 주도의 EPN이 명백한 실체가 있는 것인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탈중국, 이것 자체를 정치적 아젠다로 삼고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심한 시기에 이를 활용하는 일시적인 무브에 불과하다. 즉 EPN에 대한 논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선거 전략의 일환에 불과할 수 있어서 이것이 향후에도 얼마나 진지하게 논의될까라는 의구심을 일부에서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5G 굵기에 대항하는 새로운 국가연합, 위에서 D10이라고 새로 설명을 드렸죠. 이 새로운 국가연합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상황으로 보이고, 최근 미국이 TSMC에 대해서 압박 수위를 높여가면서 TSMC와 중국 화웨이의 연결고리, 연대 관계를 악화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미국이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윤리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협의체에 가입을 했는데요. 그간 지나친 AI 기술 규제는 자국 내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면서 가입을 거부해왔던 미국이 중국에 대항할 필요성을 느끼며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G7 회원국들로 구성된 인공지능을 위한 국제협의체를 새로이 출범시켰어요. 공통적으로 중국의 첨단 산업, 이 5G 인공지능에서의 약진을 막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대중국 봉쇄 움직임, 기술 굴기를 막겠다는 것은 이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반기 재선에 설사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어질 미국의 기조일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미국이 중국에게 규제를 가하는 부분의 이 핵심도 중국의 5G, 4차 산업 쪽이에요. 5G, 인공지능, AI 기술력에서 중국은 굉장히 위협적인 국가라는 것이 자명하고, 이번에 화웨이를 때린 것도 이 비메모리 쪽이죠. 프리미엄 장비, 5G 통신 장비 등에 들어가는 칩셋을 화웨이에게 내어주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이것과 상대적으로 연관관계가 적은 디램, 랜드 메모리, 반도체 완제품은 이 화웨이에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 5G는 단순히 스마트폰의 데이터 전송 이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의 보급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주도하는 5G 질서가 이 전 세계 표준이 되는 것을 기를 쓰고 억제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이 미국이 기술 패권의 핵심인 5G에서 가장 앞서 있는 선봉장 화웨이를 무너뜨림으로써 중국이 5G 주도권을 잡는 것을 막고 본인들이 주도권을 되찾을 이 시간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의 이와 같은 행보가 단기적이지 않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면 결국 한국이 이 PN에서 빠진다는 것은 중국과 같이 죽겠다는 거죠. 중국과 한 배를 타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중국이 주요한 무역 흑자국이라는 것도 그 의미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미국이 중국을 무역 파트너로 인정하고 정상적인 교역을 지속할 때나 가능한 것이라는 전제에 기인한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무력화시킬 경우에는 중국이 한국의 주요 수출국, 수입국도 될 수 없다는 논리와도 맞닿아 있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미국을 위주로 주요 선진국가들이 중국을 봉쇄하는 움직임에 가담할 경우 당장의 대중국 무역 흑자가 어떠한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EPN에 참여를 한다면 오히려 빠르게 참여해서 연합 내에서 주도권을 키우고 일찌감치부터 실리를 챙기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예를 들더라도 이 삼성전자, 이 전세계 5G 기업들 중에서 이 모바일 기기, 모뎀칩, 통신 장비 전부 만들 수 있는 기업 딱 2개죠. 중국 화웨이, 한국 삼성전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화웨이가 미국, 유럽 이렇게 미국 동맹국들 시장에 진출을 못하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더 큰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흐름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정말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죠.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모두 정말 중요한 국가들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면서 실리 챙기고 하반기 미국 재선까지 결과를 지켜보고 입장을 잡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누구나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외적인 상황은 한국에게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우방국, 어떠한 국가이며 우리가 수호했던 이념은 어떠한 것이었으며 과거 미국의 패권에 도전했던 국가들, 그 역사를 되짚어보면 미국은 공통적으로 자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에게만큼